여기가 어디냐? 승우야, 왜 사방이 나무뿐이야?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코를 붙이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죠. 눈 덮인 산속, 낡은 폐교 앞에 늙은 아버지를 홀로 남겨둔 채 아들 내외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버님 방은 이제 당신 서재로 쓰자. 잘 됐지 뭐. 죄책감 없는 대화가 차 안을 채우던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빨리 차 돌려. 지금 당장.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지 정확히 10분 뒤 자신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무언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아들이 마주한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안개 낀 폐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의 검은 세단이 내뿜은 매연이 채가시기도 전에 산속의 겨울은 무섭게 노인을 집어삼켰습니다. 낡은 모직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아버지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우야, 조심히 가거라. 길 미끄럽다. 천천히 가. 차는 이미 사라졌지만 노인은 아들이 혹시라도 백미러로 자신을 볼까봐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린 손바닥 안에는 아들에게 차마 건네지 못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쥐어져 있었죠. 배고플 텐데 국밥이라도 사 먹여 보낼걸. 자신을 버린 자식을 걱정하며 노인은 눈발 날리는 운동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땅만 바라보던 노인이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거짓말처럼 펴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 보이던 처량한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시간이야. 사람이 될 것인지 짐승으로 남을 것인지. 치매라던 노인의 목소리는 서슬 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 순간을 위해 1년간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자신을 버릴 자식들의 본성을 지켜봐 온 것입니다. 이 잔인한 시험의 설계도는 불과 일주일 전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때 승리자의 성이었던 그곳, 하지만 승우의 발치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독촉장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죠. 여보, 전화 또 와요.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정말 끝인 거냐고. 아내 서연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 복도 끝방에서 챙그랑하고 물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소변조차 가리기 힘겨워진 치매 아버지. 텅 빈 통장 잔고와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속에 승우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다녀올까? 아버지도 모시고 말이야. 그 기괴한 미소가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을 거대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 아파트의 주방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배달시킨 값비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승우는 고기를 씹을 힘조차 없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압류예고 통지서들이 마치 귀신처럼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방에서 나는 냄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오늘 낮에도 거실에 실례를 하셨다고요.
사람을 쓰자니 돈이 없고 우리가 치우자니 내가 미칠 것 같아. 서연은 와인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승우는 말없이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아버지, 지금은 그저 집값만 깎아먹고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거야. 이 아파트도 모레면 남의 손에 넘어가겠지. 서연아,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승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땅을 보러 다닐 때 자주 들렀다던, 지금은 폐허가 된 산속 폐교가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안개도 자주 끼고 사람 발길이 끊긴 지 10년도 넘었으니까. 거기 아버지를 내려놓고 오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서연은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 아주 잠시만 쉬시게 하는 거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나가셨어. 여기가 집인지 산속인지 구분도 못하신다고. 그 순간 닫혀있던 아버지의 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왔고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게 한다고? 승우야, 내가 내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던 그 산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버지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숨이 막혔지만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슬픔은 곧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기로 한 그날, 아버지는 아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좋아요. 이번 주말이에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없을 거예요. 주말 아침 산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승우는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식은 땀을 연신 바지에 닦아냈죠. 뒷좌석에 앉은 아버지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승우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아들이 아비 구경시켜준다고 이렇게 먼 길을 다 오고. 내가 복이 많다. 참 복이 많아. 그 순수한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릴 때마다 승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서연은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아주 조용한 곳이 있어요. 잠시만 거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서 금방 올게요. 아셨죠? 승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떨림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승우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승우야, 너는 지금 내 아비를 버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버리러 가는 길이란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차가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짙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이 폐륜의 현장을 감춰주려는 듯 사방은 온통 하얀 장막에 갇혔죠. 마침내 도착한 폐교 앞. 잡초가 무성하고 깨진 유리창이 흉측하게 입을 벌린 그곳을 보며 서연이 비명처럼 속삭였습니다. 여보,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내려드려요. 승우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는 노인처럼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폐교 운동장 한복판, 아들이 가리키는 낡은 벤치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오는 거지? 승우야,
나 여기서 꼼짝 안 하고 기다리마.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자신을 버리려는 자식에게 오히려 길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아버지. 승우는 그 손을 뿌리치듯 놓아버렸습니다. 비겁하게 아버지를 외면한 채 차로 달려가 문을 잠갔죠. 엔진 소리가 적막한 산속을 가르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차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그 순간 손을 흔들던 아버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는 사실을요. 그래, 이제 10분이다. 딱 10분 뒤에 다시 보자꾸나. 내 아들아. 산길을 내려가는 차 안 승우는 미친 사람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버지를 떼어냈다는 해방감과 왠지 모를 서늘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아내 서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비극을 얼굴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말입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난 거지? 이제 우리 집안도 그 지독한 냄새도 다 안녕인 거지? 승우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승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뜻밖에도 해고했던 아버지의 비서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이사님, 아니 승우야. 지금 어디냐? 회장님 모시고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 박 실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우는 침을 삼키며 시치미를 뗐죠. 아버지요?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반말을? 이 미련한 놈아. 지금 당장 차 돌려. 회장님 치매 아니야. 너희가 무슨 짓을 할지 확인하려고 1년을 연기하신 거라고. 지금 회장님 주머니에 있는 수첩. 그거 읽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승우의 발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박 실장님, 그게 무슨... 아버지가 멀쩡하다니요? 우리 보고 여행 가자고 웃으면서. 그 웃음이 마지막 기회였다.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변호사한테 서류 넘겼어. 너희가 회장님을 어디든 버리는 순간 내 모든 회사 지분과 아파트는 사회로 환수되게 되어 있다고. 지금 회장님 모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넌 빈털터리 범죄자로 살아야 해. 승우의 시선이 백미러에 닿았습니다.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산 정상.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온 지 정확히 10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승우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빨리 차 돌려. 지금 당장.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었대. 다 알고 계셨다고. 미친 듯이 산을 되짚어 올라가는 차. 하지만 조금 전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짙은 안개는 이제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벽이 되었고 엔진 소리는 아버지를 향한 참회의 소리가 아닌 돈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괴물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폐교 앞. 승우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튀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지만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벤치 위에는 주인 잃은 낡은 수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1월 14일. 승우가 내 약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는 걸 확인하며 안도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았다. 슬펐지만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기로 했다. 그것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아들의 배신을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승우의 비명 섞인 외침이 텅 빈 폐교 교실마다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바람뿐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벤치 위에 놓인 수첩을 움켜쥔 승우의 손등에 파랗게 핏줄이 돋았습니다. 아내 서연은 차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밖을 살폈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디 가신 거야? 설마 이 산속에서 잘못되신 건 아니겠지? 승우는 대답 대신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그곳엔 오늘 아침 날짜로 적힌 마지막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만약 승우가 차를 돌려 10분 안에 내게 온다면 나는 이 수첩을 태우고 다시 치매 노인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끝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10분. 10분이 지났어. 승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 실장의 전화를 받고 차를 돌려 이곳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12분이었습니다. 단 2분의 차이로 아버지가 내민 마지막 구명줄을 제 손으로 잘라버린 셈이었죠. 그때 폐교 뒤편 어두운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는 미친 듯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피가 맺혔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400억 자산은커녕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숲 깊은 곳, 절벽 끝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던 낡은 모직 코트였습니다. 승우는 반가움에 눈물까지 흘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셨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승우의 귀에 박혔습니다. 승우야, 내가 내 손을 잡고 이 길을 산책하던 5살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는 길가에 핀 꽃 하나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아이였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서 내려오세요. 예. 아니, 너는 미치지 않았다. 그저 눈이 먼 것뿐이지.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내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게야.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1년 동안 봐왔던 초점 없는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냥꾼의, 아니, 냉혹한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연락받았겠지.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승우야, 너는 끝까지 틀렸다. 내가 차를 돌린 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 지갑이 텅 빌까봐 두려워서였지. 아버지는 품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자금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이걸 원했느냐? 내 영혼과 맞바꾸려 했던 그 알량한 쇳덩어리. 아버지는 승우가 손을 뻗기도 전에 그 열쇠를 절벽 아래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승우의 비명과 함께 아버지는 안개 속으로 유령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쫓아갔을 때 그곳엔 오직 아버지가 벗어놓은 낡은 모직 코트만이 차가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승우는 텅 빈 코트만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대답이 없었고 아버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안개를 가르며 폐교 운동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죠. 여보, 경찰이야. 경찰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차 안에서 떨고 있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승우는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벗어둔 코트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승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죠. 한승우 씨, 존속 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미수라니요. 아버지는 그냥 산책하러 오신 거라고요. 아버지가 치매라서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승우의 가증스러운 변명은 경찰이 내민 태블릿 PC 영상 하나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방금 전 승우가 아버지를 폐교 벤치에 앉혀두고 차를 몰아 도망치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아니었습니다. 폐교 담장 너머 누군가 미리 설치해둔 고화질 카메라의 앵글이었죠. 이게 왜 여기? 당신 아버님이 직접 제보하신 영상입니다. 본인이 버려질 것을 대비해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셨더군요. 경찰의 말에 승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유기하는 그 범죄의 순간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기 위해 이곳으로 아들을 유인한 것이었죠. 경찰차에 실려 내려오는 길, 승우는 차 안에 TV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유명 벤처 기업가 한모 씨, 치매 부모 산속의 6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버지가 박 실장을 통해 미리 배포한 성명서가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나 한태성은 오늘로 모든 자산의 상속을 철회한다. 또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내 아들 한승우를 해임하며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임을 명시한다. 안 돼. 내 돈, 내 아파트. 승우는 미친 사람처럼 수갑을 찬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집을 지키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승우의 집 현관문에는 커다란 대자보가 붙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와 분노한 시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준비한 심판은 단순한 감옥행이 아니었습니다. 승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도려내는 것이었죠. 서연은 기절하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제한으로 온 메시지 한 통. 승우야, 이제 서재를 만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곳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테니.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승우가 살던 강남 아파트의 대리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렸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수백억 자산가를 꿈꾸던 그는 이제 전국적인 페류나가 되어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승우의 비위를 맞추며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그였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와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어떻게 됐어? 아버지는 찾았냐고. 변호사는 준비됐지? 나 여기서 금방 나갈 수 있는 거지? 승우는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승우의 해임 통지서와 자산 동결 확인서였습니다. 이사님, 아니 한승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회장님은 이미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절벽에서 본 건 회장님이 준비한 마지막 연극이었고요.
떠나셨다고? 그 몸으로 어디를 가? 그리고 그 열쇠는, 그 비자금 열쇠는 어떡하고? 박 실장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승우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회장님이 던진 건 가짜였습니다. 이사님이 평생 쫓던 그 욕망처럼 속이 텅 빈 쇳덩어리 말입니다. 진짜 열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자산은 이미 반년 전부터 재단으로 이전되고 있었으니까요. 승우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1년 동안 치매 놓인 수발을 들며 그 지독한 냄새를 견뎠던 것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치매인 척하면서 나를 비웃고 계셨던 거야? 내가 똥오줌을 치울 때도, 아내랑 몰래 버릴 계획을 세울 때도. 아니요. 회장님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우셨죠. 당신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주길. 그 한마디를 1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을 여는 대신 폐교로 가는 지도를 펼쳤죠. 박 실장은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내 면회함에 넣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열어보라고 하셨지만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아파트 등기 권리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갓도를 지난 승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는 정확히 30만 원. 승우야, 내가 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 30만 원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장 처음 만들었던 내 통장이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죽이기도 하더구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승우는 통장을 움켜쥐고 바닥에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400억을 쫓다 30만 원을 손에 쥔 아들. 창밖에는 아버지를 버렸던 그날처럼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나서야 승우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젊은 사업가의 모습은 간대없고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을 한 사내만 남았죠. 아내 서연은 일찌감치 이혼 서류를 보내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승우의 손에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낡은 통장 속 30만 원,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수치심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산속 폐교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안개 대신 차가운 겨울바람이 승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벤치 위엔 누군가 다녀간 듯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낡은 교실 창틀 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낡은 돋보기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여기 다시 올 줄 알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가 갈 수 없는 먼 곳에 있겠지. 사람들은 내가 너를 심판했다고 말하더구나. 하지만 승우야, 아비가 어떻게 자식을 심판하겠느냐. 나는 그저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탐욕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란다. 편지 뒷면에는 투박한 약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폐교 뒷산, 아버지가 절벽으로 사라졌던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승우는 미친 듯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시넝굴에 손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도착한 그곳엔 작은 무덤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 앞 비석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이 되고 싶었던 한 노인, 이곳에 잠들다. 승우는 비석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파멸시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장소로 아들을 불러 아들이 직접 자신을 버리는 그 잔인한 경험을 통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영혼의 낙인을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며 박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승우를 꾸짖는 대신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도련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어 돌아오면 이걸 전해주라고요.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직접 쓰던 낡은 망치와 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400억 자산가는 죽었지만 정직한 목수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회장님은 믿으셨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의 망치를 가슴에 안고 무덤가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던졌던 황금 열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닫혀있던 자식의 양심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요. 승우는 아버지의 유해가 뿌려진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의 터를 잡았습니다. 한때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억 원을 움직이던 그의 손엔 이제 투박한 망치와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낡은 망치는 신기하게도 손에 착 감겼습니다. 처음엔 서툴러 손가락을 찢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승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장난 문을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덧대며 그는 난생 처음 땀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이복의 김씨, 자네가 고쳐준 지붕 덕분에 이번 장마에도 끄떡없었네. 고마워.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수백억 자산가였을 땐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떨림이 가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박 실장이 다시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법 목수 냄새가 나는군요. 회장님이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박 실장은 승우가 처음 출소할 때 받았던 그 30만 원짜리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통장 아직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보실 때가 됐습니다. 승우는 영문을 모른 채 낡은 통장을 들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돈을 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가슴품에 품고만 있었죠. 그런데 기계에 통장을 넣고 정리하던 승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뒤로 0이 하나둘 붙더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찍혀 나왔습니다. 300억.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했다던 자산의 대부분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놀라 굳어버린 승우에게 박 실장이 담담하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필체였습니다. 승우야, 내가 이 돈을 확인했다는 건 내가 낡은 망치를 들고 1년을 견뎌냈다는 뜻이겠지. 돈은 주인을 닮는다더구나. 괴물의 손에 있으면 독이 되지만 땀 흘리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 약이 된다. 이제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땀 흘린 목수 한승우의 것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내가 결정하거라. 승우는 통장을 덮고 한참 동안 은행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돈에 먹혀버린 아들의 영혼을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뒤에야 진짜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죠. 승우는 그 거대한 숫자가 찍힌 통장을 들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비극과 깨달음이 시작되었던 그곳, 안개 낀 산속 폐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뒤 폐허였던 그곳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깨진 창문엔 따뜻한 조명이 들어왔고 잡초만 무성하던 운동장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승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곳에 치매 노인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 차림으로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고 아이들의 부서진 장난감을 고쳐주는 평범한 아저씨였죠.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승우는 아버지가 홀로 손을 흔들었던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벤치 옆에는 작은 비석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소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이제야 저도 아버지가 보셨던 그 풍경이 보이네요. 승우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던 그 심판의 일기장 뒤에 승우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참회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승우야. 길 미끄럽다. 아버지를 버리던 날 들었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환청이 아닌 승우의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연을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로 눈앞의 욕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작 버려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부모님의 거친 손등과 깊게 팬 주름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밤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